당시에서 이제 베테랑이시죠. 저희랑 같이 오래 하셨고 이번에 의대반 친구들 다 진석쌤이 배출한 그러니까 뭐 유성고 전교회장 뭐 이런 친구들 다 가르치시고 지금까지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좀 숙제를 안 하면 좀 무서워요. 평소엔 재밌다고 애들 되게 좋아하는데 숙제 안 해오면 약간 막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어머니라고 네, 우리 멋있는 진석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열학원에서 이제 고등부 영어를 좀 전담하고 있는 유진석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지금 수업 중에 와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시간을 최대한 안 뺏고 좀 핵심적인 것만 전달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제 도안고등학교랑 사실 여기 유성고등학교에 어떤 자녀분들을 두신 학부모님들께서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도안고등학교와 유성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상위권의 학생들이 어떠한 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상위권을 길러내는지에 대해서 저희 어떤 수업 커리큘럼 같은 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에 뭐 질문 시간 좀 간단하게 갖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전달하고 싶은 말도 좀 있어서 그것까지 전달하고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안고부터 이제 내신 시험에 대한 경향성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도안고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과 서답형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에서 22문제 정도, 조금 더 많은 뭐 23문제 또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서답형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한 4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상 도안고의 시험에서 객관식 20에서 22문제 혹은 23문제까지는 사실 난이도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중 정도가 돼요. 뭐 극히 한두 문제 정도는 중상인데 사실 객관식은 웬만한 중상위권에서 상위권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곧잘 맞추더라고요. 왜냐하면 어휘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역시나 학생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건 이 서답형이죠. 왜냐면 서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제 보기에서 조건을 조금 주어져요. 박스에서 어떠한 단어의 조건을 주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걸 쓰라고 이렇게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춰서 학생들이 문장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서답형의 가장 큰 흠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파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잠깐 바짝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답형을 다 맞추는 경우는 사실 잘 못 봤고요. 어떤 학생들이 보통 서답형을 많이 잘하냐면 중1, 중2, 중3 때 이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어떤 문법의 틀을 확실하게 잘 다져놓은 친구들이 이 서답형 시험을 나왔을 때도 곧잘 많이 잘 풀고 거의 다 맞추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답형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시험 범위에서 이제 도안고 1학년 내신 시험 범위를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교과서는 보통 한 2개 정도 분량이 나오고 이제 모의고사가 보통 3개년이 나와요. 옛날에는 이제 1개년으로 끝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시험이 점차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모의고사를 3개년에서 추려내가지고 지문을 선별을 해줘요. 그래서 뭐 2019년도 모의고사에서 몇 문제, 2020년도 모의고사에서 몇 문제, 뭐 21년도 모의고사에서 몇 문제 해서 좀 범위의 폭을 늘리는 거죠. 사실상 문항의 개수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어떠한 출제 범위에서 좀 지문을 뽑아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지문들을 다 뽑아낸 다음에 그 문장들을 개수대로 이렇게 쭉 풀어놔보면 학생들이 서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문장 개수가 평균적으로 한 1200문장에서 1500문장 정도가 돼요. 많으면 2000문장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문장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학생들이 다 외우는 게 사실상 힘든 거죠. 그 짧은 한 달 내에 외우기도 힘들고 또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어떻게 변형할지도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걸 학생들이 마냥 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2000문장 정도를 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안 나오고 보기에 조건이 주어져서 살짝씩 변형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문장 자체를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고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어느 정도의 고등 문법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서술형이나 서답형의 어떠한 문형의 정답 개수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써놓은 것처럼 어휘의 난이도도 크게 어렵지 않고요. 어법의 난이도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식 문제는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의 어휘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다 곧잘 푸는 문제들인데 이제 서술형이 아무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문장을 새로 조합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좀 부담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고요. 여기서 사실상의 1등급이 갈린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술형을 다 맞추면 웬만한 친구들은 1등급이다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이 나오고요. 뭐 객관식에서 뭐 하나 정도 틀리고 서술형이나 서답형에서 뭐 하나 정도 아니면 하나 반 정도, 또 서술형은 또 부분 점수가 또 있거든요.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 점수를 감안했을 때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틀리는 친구들이 보통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고 그거보다 조금 더 틀리면 이제 2등급이 나오는데 사실상 도안고나 유성고나 다 똑같은 게 이 3등급의 갭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이 어느 한 학년에서 96점으로 설정이 되고 뭐 2등급이 뭐 91, 92 정도로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1등급과 2등급 갭 차이는 한 3, 4점 차이잖아요. 근데 3등급으로 가게 되면 갑자기 10점 이상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78, 뭐 79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위권, 최상위권 애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중위권이 좀 빈 거죠. 나머지는 이제 중하위권, 이제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아서 사실상 3등급까지 본인이 어느 정도만 노력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등급대인데 이제 1, 2등급 맞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거죠. 조금만 미끄러져도 2등급, 거기서 조금만 더 실수하면 이제 3등급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출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의고사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범위가 많다 보니까 문제 출제 범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교과서가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와 모의고사의 비율은 한 1대2 정도로 모의고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도안고 1학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출제 경향성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성고 1학년에 내신 영어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객관식은 똑같습니다만 유성고는 또 좋은 점이 서술형이나 서답형 같은 문형들이 아예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다 오지선다로 다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 대신에 유성고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어휘라고 해가지고 이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라는 단어집에서 시험 범위를 지어준 다음에 어떤 때문에 시험 범위를 지어준 다음에 거기서 한 10문제 정도를 시험에 대요. 그래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를 시험에 대서 어휘 문제를 한 문제당 뭐 1.2점 아니면 0.8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제 10점 만점으로 보통 이제 책정을 해서 시험에 나오고요. 나머지 90점 정도는 다 객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식이 문항이 좀 압도적으로 많죠. 한 35문제에서 40문제 정도까지 나오고 요건 아마 어휘 문제까지 다 포함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제 범위는 이제 교과서가 이제 2가 분량 정도가 똑같이 도안고랑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대신에 유성고는 EBS 부교재가 나와요. 이제 뭐 보통 1학년 때는 수능 특강 라이트 같은 걸 한다거나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데 이 부교재의 난이도가요. 사실상 고1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고 이제 고1과 고2의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보다는 좀 어려운데 그렇다고 고2 정도의 수준은 아닌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마찬가지로 유성고도 모의고사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선택에 따라서 선생님이 안 내실 때도 있고요. 내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EBS 부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요. 범위에서. 얘가 보통 한 5과에서 많으면 6과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그럼 지문수로 따지면 거의 한 28에서 한 30지문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선택적으로 선생님께서 내실 때도 있고 안 내실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난이도가 사실 유성고는 가장 조금 치명적인 게 이 어휘 난이도 자체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서 있는 지가 좀 됐는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수능 졸업하고 이제 수능 끝내고 이제 대학교를 막 간 친구들에 해당되는데 그 친구들 1학년 때의 유성고 1학년 때 단어 시험이 사실 엄청 어려웠어요, 내신이. 왜냐면 어휘가 거의 뭐 고3 정도 수준으로 어휘가 보통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도 학생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은 하나, 두 개밖에 안 틀려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단어가 조금 난이도가 내려가긴 했어요. 그치만 도안고에 비하면 단어 수준은 확실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가 솔직히 가장 중요하고 어법은 솔직히 말해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도안고랑 똑같아요. 어법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고 결국에는 유성고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서술형도 없을 뿐더러 객관식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어법 문제와 서술형이 없는 거를 제외한 그냥 나머지 일반적인 독해 문제에서 보통 점수가 갈리는데 그 점수를 가르는 어떻게 보면 기준 요건이 어휘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휘력이 좋은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맞추고 어휘력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조금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시험 범위가 주어지잖아요. 도안고나 유성고나. 그럼 시험 범위에 대한 지문 내용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다 공부를 하고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지문 내용도 알고 이 지문의 주제도 알고 제목도 알고 다 알겠는데 이제 선지에서 만약에 제목을 고르라고 했을 때 나 이거에 대한 제목을 우리말로는 알고 있어. 근데 선지를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단어가 아니네. 내가 모르는 단어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제목이 뭔지는 알아도 주제도 뭔지 아는데 막상 제목을 고르라고 선지에 5개의 문장을 딱 줬는데 거기 안에 있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사람이 되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휘가 가장 중요한 게 유성고 1학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출제 비율은 사실 교과서가 유성고가 좀 압도적으로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애들이 사실 시험 대비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교과서는 나중에 한 번만 보시죠. 나중에 다 시험 범위 다 일단 먼저 부교재 문제 다 돌려놓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시죠 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안 된다. 교과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도 시험 범위인데 라고 했었는데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 개수를 보니까 두가에서 시험 문제가 막 3문제, 4문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 투자 대비 비율을 고려했을 때 부교재를 확실하게 애들한테 더 많이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도 유리하고 또 교과서 같은 경우는 난이도 자체가 지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가 자료만 주고 공부해도 본인이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교과서를 안 봐주는 건 아니고요. 봐주는데 그만큼 조금 힘을 뺍니다. 그 대신에 그 힘을 부교재에다가 조금 더 많이 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지금 유성고랑 도안고의 시험 출제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도안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과 서답형 문제가 1등급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성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어떻게 보면 1등급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고등영어 상위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고 여쭤보시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어휘력이고요. 그 다음엔 당연히 어떠한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구문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문의 내용에 대한 어떤 이해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잠깐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관련돼 가지고 이따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 건데 사실 이 지문에 대한 이해력은요 영어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고요. 영어에다가 국어까지도 같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게 1학년 때와 2학년 때는 격하게 티가 안 나요. 국어를 못하더라도 충분히 영어 지문만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데 이제 고3 때 가면 추상적인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따가 제가 잠깐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그 추상적인 문장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영어를 직역해서 해석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어로 직역된 해석을 가지고 우리말로 잘 의역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의역의 과정이 안 되면 사실상 나중에 이제 고3 때 가면 학생들이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교재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심지어 최근에 이제 도안고나 유성고에서도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까다로운 지문을 시험 범위에서 아예 빼버려요. 이 문제는 안 나온다. 그럼 그 문제를 제가 확인하면 엄청 추상성이 짙은 지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버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수업을 할 때 그렇게 너무 추상성이 짙은 지문들은 원문을 찾아봅니다. 구글에서 이 원서를 찾아서 그 원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흐름이 앞뒤가 어떤지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심층적인 의미를 학생들한테 전달하는데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를 했을 때 그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으려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사실 이거는 정규 커리큘럼인데요. 사실 정규 커리큘럼이라고 제가 해놨긴 했지만 사실 말을 좀 바꾸면 내신 대비 시즌 동안에 하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신 대비 때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처음에 지문 1회독을 수업을 합니다. 근데 1회독을 수업을 할 때는 생각보다 힘을 조금 빼고 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애들한테 모든 걸 다 알려주려고 하면 학생들이 사실 과부하가 많이 걸려요. 이때는 핵심 포인트 같은 것들만 짚어가지고 전반적인 지문의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를 학생들한테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지문을 한 번 더 봐요. 범위가 끝났을 때. 근데 2회독 할 때는
1회독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봐요. 그러니까 지문 내용은 어차피 애들이 1회독 때 어느 정도는 이해할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진짜 말 그대로 출제 포인트에 나올 만한 것들만 딱딱딱 골라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학생들이 뭐가 돼 있냐, 어느 정도의 지문의 이해와 그 다음 어느 정도의 어휘력이 좀 갖춰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 변형 문제를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풀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변형 문제를 풀어서 가져오면은 제가 해설 강의를 또 하고요. 오답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이렇게까지가 다 마무리되면 거의 이제 시험이 한 일주일 내지 일주일 반 정도가 남은 시즌까지가 와요. 그럼 이때부터 저희가 뭐라냐, 직전 파이널이라는 걸 진행하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이 직전 파이널을 제가 진행한 지가 한 3년에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들이 이걸 잘 안 봐요. 왜냐면 이때 제가 알짜노트로 다 만들어서 작업을 해서 주는데, 이제 이게 학생들한테 효과가 크다 보니까 이 앞에를 조금, 이 지문 1회독과 2회독을 조금은 등한시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등한시하면 안 되고, 뭐 설마 이때 수업을 본인이 조금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따 뒤에서 제가 잠깐 사진으로만 보여드릴 건데 아마 좀 작아서 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직전 파이널이 진행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제 직전 파이널 자료인데요. 지문이 이렇게 있고 제가 위에다가 제목을 간략하게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여기 지문 보시면 밑에 어버버의 출제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출제가 나올 만한 단어다, 아니면 이거는 출제가 될 만한 문법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들을 밑에다가 다 정리를 알겠습니다. 밑에다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변형 단어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법 포인트 체크해 주고요. 위에다가는 그 어법어의 이외에 뭐 문장 삽입이라든가 순서별이라든가 나올 만한 포인트 같은 것들은 이렇게 따로 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직전 파이널 자료인데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 되게 반응이 많이 좋더라고요. 공부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시험 기간에는 이것만 가지고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사실상 겨울방학, 뭐 여름방학 이렇게 커리큘럼에 해당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내신 시즌이 이제 쭉 진행되다가 1학기 내신이 끝나면 이제 2학기 내신 스타트하기 전까지 좀 공백기가 생겨요. 그럼 그때 이제 커리큘럼에 해당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요때는 사실상 제가 시중 교재를 다 활용을 합니다. 시중 교재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았던 교재들을 위주로 수업을 좀 하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법그 스타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김기훈 선생님이 만드신 책이거든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선생님인데, 이제 사실 제가 여러 권의 책들을 다 써봤거든요. 근데 이 책이 사실상 가장 깔끔하고 가장 설명도 잘 돼 있고 문제도 적당하게 잘 나와 있고 되게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요. 어휘는 워드마스터 수능 2000 교재를 활용하되 추가적으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어휘 수업을 또 따로 진행을 해요.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원 와서 단어 시험을 보는 것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어휘가 요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조금 더 어휘력을 향상시켜줄 필요를 제가 느껴서 매주 토요일 날 이제 2시간 정도씩 제가 시간 투자를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어휘 자료를 나눠주고 제가 그 어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문제도 풀어주고요. 그거에 대한 유의어와 반의어 같은 것까지도 같이 다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줍니다. 근데 이 수업이 되게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냥 플러스 알파로 하는 수업인데 학생들이 이때 참석을 또 많이 해줘서 또 지금 또 잘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고요. 독해는 사실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가장 좋아요. 뭐 사설문제집도 푸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사실 사설문제집은 평권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불필요한 단어들도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불필요한 단어도 많아가지고 사실 저는 기출문제를 위주로 학생들한테 쭉 풀리면서 기출 분석에서 어떤 게 포인트가 되는지를 학생들한테 많이 잡아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방학 때 활용하는 교재들이거든요.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담진 못해서 그냥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후기가 온 거예요. 시험 잘 봤다는 후기가 온 것들인데 이건 그냥 부끄러우니까 넘길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대로 끝났는데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영어를 좀 잘하려면 저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어휘가 사실은 가장 절대적으로 가장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국어 실력도 같이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어휘는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암기법을 할 때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 세대에서는 기계식 암기라고 해서 단어장에 쓰고 말하면서 외우고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지금 습관화가 돼 있으셨을 거고, 학생한테, 자녀분들한테도 아마 말씀하실 때 이거 쓰면서 말하면서 들으면서
외우라고 하셨을 건데 사실 저는 그 방법에 되게 비추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학창 시절 때 저는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런 예시를 간략하게만 이제 제가 좀 예시를 들어보면 어느 다음에 여기서 breakfast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그게 이제 아침 식사라는 단어인데 사실 그게 영어를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그 단어를 외우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단어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요. breakfast만 해도 거의 한 9글자 정도 되죠. 근데 제가 만약에 LIT로 되어 있는 이제 lit란 단어를 만약에 이렇게 여쭤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뭐 당연히 아실 수도 있겠지만 LIT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lit라는 단어예요. 이제 light라는 이제 비추다라는 동사의 과거분사 PP 형태의 그 단어인데 이건 세 글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 글자짜리가 사실 9글자보다 더 쉬워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단어를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게 어휘를 자꾸 쉽다 어렵다의 개념으로 자꾸 나누려고 해요. 근데 어휘는 사실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냥 안다 모른다거든요. 내가 많이 봤었으면 아는 거고 그만큼 많이 못 봤었으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근데 breakfast라는 단어를 왜 많이 알고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쓰기도 했고 많이 사용해보기도 했고 많이 접해봤잖아요. 근데 수능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가 없어요. 실생활에서 써보지도 않을 뿐더러 잘 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사실상 뭐 한두 시간 막 바짝 외워가지고 시험은 통과할 수 있어요. 단어 테스트는. 근데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안 볼 거란 말이죠. 그 단어는 또 자연스럽게 기억 속에서 감퇴가 되겠죠. 그러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한테 말씀하실 때 자녀분들한테 단어를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도 한 번 볼 때 10분만 봐도 괜찮아요. 그냥 괜찮으니까 오늘 한 번 보고 하루 넘기고 그 다음날도 한 번 보고 하루 넘기고 그 다음날도 한 번 보고 계속해서 그 단어를 눈으로 보게끔 해야 돼요. 이게 2시간, 3시간 바짝 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 긴 시간 간격을 두고 학생들이 계속 꾸준히 봐야지만이 그 단어가 낯이 익어지면서 저저히 저희의 장기 기억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어 외우는 팁을 드릴 때 아마 그렇게 좀 학생들한테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국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분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국어가 왜 필요하냐면요. 단순하게 고1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장이 많이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유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1의 문장 수준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유진석은 못생겼다 라고 영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이죠. 그냥 학생들이 딱 보면은 충분히 그냥 알 수 있는 정도. 근데 이제 고2에 올라가게 되면 단어가 살짝 어려워져요. 근데 직관적인 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진석은 추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추남이라는 단어만 쓴 뿐이지 사실상 크게 어려워지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고3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장은요. 유진석이라는 걸 못생겼다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움이 죄라면 유진석은 무죄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문장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어떠한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려면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같이 돼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지금 수업 중에 와가지고 또 시간을 좀 제가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 정말 죄송스럽고요. 네, 오늘 정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